메디체크 건강 소식 9월호 당신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소중한 내 몸 여성 건강 돌보기 자궁경부암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면서 보편화됐지만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가지 검진은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이므로 1년에 한 번씩은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다. 평소에 부인과 검진을 받고 계시나요? 가장 최근에 받으신 것은 언제인가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2년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짝수년생인 여성은 짝수해마다, 홀수년생인 여성은 홀수해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궁경부암 검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부인과 검진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는 분들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산부인과 초음파도 같이 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비율은 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오히려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다 검사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니 산부인과의 문턱이 아직도 높은 것인지 아쉬울 따름이다. 산부인과는 임신과 관련된 진료 위주의 상과와 이외 여성 질환을 보는 부인과로 나누어져 있다. 부인과는 신체 내 장기로 따진다면 자궁과 나팔관, 난소, 외음부를 보고 질환으로 따진다면 무월경에서부터 폐경까지, 지렴에서부터 자궁 또는 난소암까지의 여성 건강과 관련된 넓은 범위의 진료를 하고 있다. 산부인과 질환은 주로 생리와 관련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편이지만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진은 두 가지 검사로 나뉘는데 자궁경부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자궁경부암의 여부를 살펴보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그리고 자궁, 난관, 난소 등의 구조적 이상, 소위 혹이 생겼는지 살펴보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이다. 두 가지 검사는 서로 전혀 다른 질환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부인과 검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검사를 다 받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알게 되는 흔한 부인과 질환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흔하게 발생하는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초경 때는 없었던 생리통이 이후에 새롭게 생겼다면 자궁내막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궁내막증은 흔한 질환이지만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이기도 하다. 자궁내막은 자궁 가장 안쪽에 존재하는 조직으로 쉽게 얘기하면 생리할 때 피와 함께 탈락하는 부분이다. 매달 배란을 준비하며 두꺼워지다가 배란 2주 정도 후 생리를 하게 되면 다시 얇아지기를 반복한다. 자궁내막증은 이 자궁내막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자궁 안에만 있어야 하는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존재하는 질환을 말한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주로 난소의 혹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나 난소뿐만 아니라 복강을 둘러싸는 복막이나 자궁 표면, 나팔관, 심한 경우 대장이나 방광까지도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직관적인 요인은 생리혈이 나팔관을 통해 역류하여 복강 내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병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생리통이다. 초경부터 시작된 원발성 생리통과는 달리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생리통은 생리기간 전후로 2에서 3일 이상 지속되어 통증의 기간이 긴 특징이 있다. 하지만 병의 진행도와 관계없이 통증의 정도는 환자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생리통이 아니라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생리 동안에 배변통 등으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최근에는 난임 여성 중 30에서 40%에서 자궁 내막증이 있다고 거론될 정도로 난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자궁 내막증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해 난소의 특징적인 혹을 확인한다. 생리통이 최근 심해진 경우는 드물게 MRI를 시행해서 난소외, 복강 등에 퍼져 있는 자궁 내막증 병변을 확인한다.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된 경우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가 다 가능하며 환자의 나이나 임신력 등을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난소의 자궁 내막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 난소의 기능이 수술 전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수술 이후로도 약물 치료를 적절하게 이어서 하지 않는 경우 5년 내 재발률이 40%에 이를 만큼 높아서 최근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추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현재 상태, 그리고 추후 임신과 출산 계획 등에 대해서 상의한 후 치료 방법을 정해야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크기도 증상도 다양한 자궁 근종. 자궁 근종은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30에서 40세의 젊은 여성의 대략 20% 정도가 가지고 있다. 근종은 이름처럼 근육 조직이 덩어리를 형성한 것이고 자궁의 전층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발생 위치에 따라 자궁 내막 안쪽에 생기는 점막하 근종, 자궁벽 내에 생기는 근층 내 근종, 그리고 자궁벽 바깥쪽에 생기는 장막하 근종 등으로 구분된다. 보통 자궁 내막과 가까울수록 생리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임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해당 경우 위치가 안 좋다고 표현되고는 한다. 근종의 원인 역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가임기 여성에서는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폐경 후에는 서서히 줄어들므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다. 근종은 매우 흔하지만 크기뿐 아니라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어떤 증상도 명확하게 근종의 유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게는 20%, 많게는 50% 정도에서 증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생리 이상이다. 특히 자궁 내막에 생긴 점막하 근종의 경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생리량이 많아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 점막하 근종의 경우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난임의 원인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거대 근종의 경우 위치와 관계없이 골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복부에 압박감을 느끼거나 실제로 근종이 방광을 눌러 빈뇨나 잦은 야간뇨 등의 증상이 생기거나 직장을 눌러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듯 자궁 근종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만약 증상이 심하거나 크기가 커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될 때는 근종의 정확한 위치나 개수의 파악을 위하여 MRI 등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근종은 증상이 없고 크기가 작은 경우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아 정기적으로 검진하면서 지켜보기도 한다. 또 근종은 폐경 이후에는 크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폐경 후에도 크기가 증가하거나 모양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검진을 지속해야 한다. 만약 출혈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당장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호르몬 주사로 근종의 크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약물을 끊으면 다시 크기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필요한 근종은 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며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자궁경, 복강경, 로봇 복강경, 개복 수술을 하게 되고 또 환자의 가족 계획에 따라 근종만 절제하는 근종 절제술을 하거나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전자궁 절제술을 하기도 한다. 불편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꼭! 여성 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같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 증상뿐만 아니라 산과력, 심지어 앞으로의 가족 계획까지 고려하여 치료 계획을 정하게 되므로 환자별로 다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같은 크기의 혹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크기나 모양이 어땠는지에 따라 수술적 제거를 하기도 하고 검진을 통한 추적 관찰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좋고 본인과 잘 맞는 병원을 한 곳 정하여 그곳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이글 서두에 진료 시 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가장 최적의 대답은 최근 1년 이내에 부인과 초음파와 자궁 경부암 검사 모두 받았습니다이다. 검진 치마, 굴욕의자, 차가운 질경 등은 모두 산부인과를 꺼리게 되는 요인들로 꼽히는 것들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20분 정도 소요되는 두 가지의 검사를 통하여 방사선 노출 없이 자궁 및 난소의 이상과 자궁 경부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면 감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여성이 꼭 매년 한 번은 산부인과 검진의 문턱을 넘으시길 바란다. 도전 건강 결심 솔루션 유방과 자궁 경부암 예방 정기 검진과 올바른 생활 습관 가이드 for 헬시 라이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유방암과 자궁 경부암 예방에도 예외는 없다. 잊지 않고 하는 정기검진과 금연, 절주, 예방접종,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신체 활동으로 암을 예방하자. 유방암 예방을 위한 솔루션. 충분한 채소와 과일 섭취. 채소와 과일에는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과도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물질이 많으며 해독 효소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에스트로겐 농도를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 모든 것은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 이상 곁들이고 과일 또한 간식으로 충분히 먹는다. 지방 섭취 줄이기. 모든 종류의 지방은 유방암 발생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화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는 나라에서는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화지방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으로 등푸른 생선을 제외한 동물성 지방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며 불포화지방이란 대두유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 성분이다. 알코올 자제. 알코올은 여성들의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의 혈중 농도를 높여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량이 많으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폐경 여성이 매일 한 잔씩 술을 마실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30%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폐경 후 여성의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활발한 신체 활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 체중이 적정 범위에 있도록 한다.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한 솔루션. 자궁 경부암 검진. 자궁 경부암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국가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3년 간격으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국가암 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만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간격으로 자궁 경부 세포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암 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다. 안전한 성생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가급적 첫 성경험 나이를 늦추고 성상대자 수를 최소화하는 등의 안전한 성생활을 유지해야 한다. 금연. 담배를 피우면 자궁 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에 비해 자궁 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1.5에서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궁 경부암 예방을 위해 금연하도록 한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자궁 경부암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PV 예방 백신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해 자궁 경부 전암성 병변 및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도록 개발되었다. HPV 예방 백신은 2가 백신, 4가 백신, 9가 백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기타. 그 밖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
클라미디어 감염,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적은 식이,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 다출산, 낮은 사회 경제 수준 등도 자궁경부암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주의한다. 유방암 검진 권고, 40에서 69세 여성, 2년 간격, 유방 촬영술.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간격, 자궁경부 세포 검사. 실천 건강 생활. 건강하게 나이 들기. 건강하게 나이 드는 현명한 식사법. 초가공식품 줄이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 끼 식사 준비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을 점차 줄이면서 더 자극적인 맛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끼니를 간편하게 때우기가 쉬워졌고 언제 어디서나 입이 즐거운 음식은 넘쳐난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이 건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초가공식품이란 뭘까? 최근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하루 섭취하는 전체 열량의 25% 이상을 초가공식품을 통해 얻으며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의 50%가 초가공식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가공식품은 일반 가정 요리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를 쓰며 요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형을 거치고 착색제, 인공 감미료, 인공 향료, 방부제 등이 들어간 식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옥수수 자체는 가공이 최소화된 식품이지만 옥수수 캔은 가공된 식품이고 옥수수 칩이 되면 초가공식품이 되는 것이다. 노바 분류 체계는 식품을 영양소 측면이 아닌 가공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이다. 브라질의 한 연구진이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비만과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식품 가공 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했다. 제1그룹, 미가공 최소 가공식품. 직접적으로 식물이나 동물로부터 얻어 변형이 거의 없는 형태의 식품이다. 통곡물, 과일, 채소, 달걀, 우유, 견과류, 고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그룹, 가공된 요리 재료. 가정이나 식당에서 요리에 가미하거나 양념하는 데 사용하는 식품을 말한다. 주로 원재료의 압착, 정제, 도정, 건조 등의 가공 방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지며 오일, 버터, 소금, 설탕, 조미료, 식초 등이 이 그룹에 포함된다. 제3그룹, 가공식품. 여러 재료가 함께 들어있으며 주로 1그룹 식품에 소금, 설탕 등을 첨가해 만들어지는 형태이다. 주로 과일, 채소 통조림, 베이컨, 치즈 등이 해당된다. 제4그룹, 초가공 식품. 원재료 식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공장에서 제조되어 포장된 식품이나 즉석 식품을 말한다. 주로 압출, 변형, 튀김 등과 같은 제조 기술을 통해 생산되며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착색제, 감미료,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가당, 탄산음료, 과자, 초콜릿, 빵, 케이크, 시리얼,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이 해당된다.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5가지 이상의 인공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은 초가공식품일 확률이 높고 대체로 유통기한이 길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초가공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최근 발표된 여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비가공식품을 먹는 사람에 비해 평균적으로 하루 500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더 섭취하며 주로 단백질이 아닌 탄수화물과 지방 위주의 섭취가 늘었다. 특히 초가공식품 위주로 먹을 경우 식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 평균적으로 1분당 7.4g의 음식을 더 먹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비만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초가공식품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더 먹기 쉽고 씹을 필요가 없는 형태에 가까워져 먹는 속도를 올리기 때문이다. 문제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초가공식품은 섬유질 함량이 적다.
섬유질은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상승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배고픔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음식물을 천천히 대장까지 이동하게 해 장내 세균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적절한 뇌와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만족감과 포만감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먹기 쉽고 빠르게 흡수되는 초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과식과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일부 암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조리 및 판매 과정에서 더해지는 방부제,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인공향료 등과 같은 첨가물도 문제가 된다. 과도한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를 일으켜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우울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게다가 초가공식품은 그 자체로 중독성이 있어 마치 담배처럼 끊기가 힘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가공식품은 기본적으로 당분과 지방을 최적화 경로로 전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강박 및 기분 변화를 유발하고 중독을 강화하거나 갈망하게 하는 특성을 보인다. 느리게 준비하는 식사의 힘. 물론 이러한 초가공식품의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음에도 현대인들에게 초가공식품은 완전히 멀리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대개 초가공식품은 보존기간이 길고 유통이 쉬워 자연에 가까운 재료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 일상이 바쁘고 여유가 많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좋은 선택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더욱이 누적되는 만성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입맛을 더 자극적이고 더 달콤하고 더 기름진 음식에 끌리게 바꾸고 있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을 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의 식습관에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배제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히 조화롭게 하지만 최소한으로 섭취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다.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식품, 제1그룹, 제2그룹을 섭취하려 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최소량의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식품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를 확인한 후에 구매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초가공식품 섭취를 유발하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 늘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족이 함께 신선한 재료로 천천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성취감, 가족 간에 쌓이는 친밀함과 애정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해두자. 실천 건강 생활 2030 건강. 마음 건강까지 해치는 고무줄 체중. 갑작스럽게 살을 확 빼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보다 더 부해진 모습을 보면 요요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건강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올해 큰맘 먹고 10kg 뺐는데 다시 예전 체중으로 돌아왔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목표로 체중 감량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다가 원래보다 체중이 더 증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체중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는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체중 변동이 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성인 남녀 2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무줄 체중일수록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간격으로 3회 연속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면 체중의 변동성과 요요 현상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체중 변화량이 가장 큰 그룹은 체중 변화가 거의 없는 그룹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률이 3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도 각각 31%, 11% 더 높았다. 변화무쌍한 체중이 건강 위협. 이뿐만 아니라 체중 변동성은 고관절, 요추, 상지에서의 골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며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지 않은 군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체중이 증가하는 방향이든 감소하는 방향이든 요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에 따른 사망 위험도와 골절 위험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살을 빼는 것만을 목표로 하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또 국내 연구에 따르면 요요는 당뇨 발생 위험도 증가시킨다.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이라도 요요가 반복될 경우 간의 지방 함량이 늘어나고 몸의 근육량은 줄어들면서 궁극적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과거 식욕 억제제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줄어든 체중을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약을 끊고 나면 다시 체중이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식욕 억제제 복용군을 장기 추적 관찰했을 때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 의료계에서 퇴출을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마음 건강까지 해치는 요요 현상.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강화 운동을 동반하지 않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면 체지방은 그대로이면서 근육 위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태에서 요요가와 체중이 늘 때에는 주로 체지방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긴 근감소증은 골다공증 위험과 낙상 위험을 증가시켜 결국 골절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요요는 마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요요 정도가 클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체중 조절의 실패는 압박감과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며 근육량의 감소가 동반되면 쉽게 지쳐서 만성 피로를 호소하기도 한다. 1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건강 식단으로 요요 현상을 막으면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먹는 양을 과도하게 줄이면 당장은 살이 빠지지만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순간 체중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게다가 근육은 빠지고 지방은 더 느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단기간에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10년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식단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식과 간식을 줄여야 한다. 당분이 많은 음료나 맥주는 제로 칼로리 탄산수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믹스 커피는 블랙 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꾸면 좋다.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방과 염분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한 달에 0.5kg만 감량해도 6개월간 실천하면 3kg을 줄일 수 있다. 급격한 체중 변화보다는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식습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먹는 삶이 바뀌어야 나의 살도 바뀐다. 실천, 건강 생활, 똑똑한 육아. 부모의 이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이혼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의 상실을 겪으면 큰 충격을 받는다. 아이에게 정서적,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줘야 할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로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격리 조치로 한 집에서 24시간 생활해본 부부가 많아지면서 생긴 현상으로 코비드와 이혼을 합친 코비디보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이혼하는 부모들 중 덜어는 이혼율이 높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으니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가정의 붕괴는 어떤 아이에게도 괜찮은 일 혹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혼은 상실, 이별, 고통, 슬픔, 변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다양한 반응.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가정 환경이 아이에게 해로운 상황일 때는 이혼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폭력적이지는 않은데 갈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고 부부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한다. 아이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상호 간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배운다.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이혼이 결정되었다면 부모는 이 시기 아이들의 마음을 각별히 살펴야만 한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더라도 아이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혼 전 별거, 이혼, 이혼 후, 그리고 재혼 단계까지 이 모두가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 더하여 이혼은 그 자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사람과 떨어져 지내야 하고 이사나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어린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이혼에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자주 싸우거나 극심한 떼를 부리며 힘듦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불안을 내면화하며 퇴행하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다. 학령 전기 및 학령기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상실감, 우울감, 무력감, 자존감 저하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아이의 마음을 잘 돌보는 과정 필요. 그렇다면 부모의 이혼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할까? 첫째, 이혼 결정은 가능한 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때 부모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이에 맞춰 알려준다. 둘째, 이혼 결정은 부모 사이의 어려움으로 내린 것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셋째, 아이가 양쪽 부모 모두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 배우자에 대해 아이에게만큼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존중해 주어 아이와 전 배우자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넷째,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날 때에도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챙겨줘야 한다.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일정을 미리 계획해 두면 좋다. 다섯째, 아이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혼 후에도 아이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의 틀을 유지하여 이혼 시기에 전학이나 이사와 같은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과정에서 고통스러웠을 아이 마음을 각별하게 지지하고 돌보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내린 이혼 결정과 과정에서 부모도 힘들겠지만 아이의 마음을 잘 돌보며 아이 고유의 정서적 복원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독립성을 키우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실천 건강 생활. 우리 집 주치의. 불규칙하게 두근거릴 때 체크. 부정맥. 심장박동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부정맥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심장이 신체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려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해야 하는데 심장 박동이 정상이 아닌 경우 부정맥으로 진단한다. 부정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부정맥의 위험이 커지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정맥은 치료를 받고도 재발하는 확률이 약 20에서 30%에 달해 부정맥 환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몸속에 갖고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심장은 온몸에 피를 전달하는 기관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근육으로 구성된 펌프다. 심장 근육이 수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적 활동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심장은 자발적으로 전기적 활동을 발생시키며 심장 전체로 이러한 전기적 활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하도록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 체계를 갖추었다.
부정맥은 이러한 전기 전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해 맥이 너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혹은 맥이 불규칙해지는 경우를 말한다.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 심방세동. 맥박은 상황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어서 변화를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심방세동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 심장은 크게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방세동은 이중 심방의 전기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다. 심방이 순차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심방의 각 부분이 무질서하고 가늘고 잘게 뛰며 이로 인하여 맥박이 불규칙해진다. 심방세동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으로 나이에 비례해 증가한다. 서구의 경우 70세 이상에서는 약 20명 중 1명에서 관찰되며 80세 이상에서는 약 10명 중 1명에서 관찰되는 흔한 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정맥의 증상. 증상은 사람마다 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이상에 따라 차이가 많다.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처음 나타나는 증상이 급사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두근거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심박동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부정맥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놀란 경우처럼 부정맥의 종류에 따라 빠르거나 느린 심박동을 본인이 느끼게 된다. 맥이 빠짐. 부정맥이 갑자기 짧게 나타날 경우 환자들은 맥박이 한두 번 건너뛰거나 빠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어지러움, 실신, 피로감. 부정맥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 비해 심박 출량이 줄어든다. 이때 머리나 몸 전체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실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 가슴 통증, 흉부 불쾌감. 부정맥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환자들은 가슴의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부정맥이 협신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자체로 인해 가슴을 심하게 조이는 듯 뻐근한 심한 흉통을 느끼기도 한다. 호흡곤란. 부정맥이 나타날 때 환자는 갑자기 숨쉬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급사.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나서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 이전에는 감염으로 인한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 많이 발견되고 이때 심방세동이 흔하게 발생했다. 위생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점차 줄고 최근에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알코올 섭취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무질서하고 가늘고 잘게 뛰므로 맥이 빨라져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한다. 또 협심증과 유사하게 흉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부전이 동반될 경우에는 피로, 무력감, 실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성 심방세동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진단받기도 한다.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로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방세동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방문해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병원에서는 증상이 없어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심전도를 체크할 수 있는 홀터 검사나 일주일간의 심장 리듬을 평가하는 이벤트 리코더 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부정맥 유발 요인, 심장의 선천적인 이상, 선천성 심장병, 담배, 술, 카페인 등 다른 심장질환, 심근경색, 고혈압, 심근병증 등 갑상선 질환, 비만, 수면무호흡증, 고령, 유전적 부정맥, 유전자 변이에 의한 부정맥 증후군. 증상이 없는 심방세동도 치료 필요.
심방세동 자체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인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 뇌졸중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심방이 무질서하고 가늘고 잘게 뛰기 때문에 심방 수축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아 심방 내에 피가 고이게 된다. 이는 펌프질을 너무 빠르게 하면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같다. 피가 고이면 혈전이 생기게 되어 이러한 혈전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가면 몸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그중 혈전이 뇌혈관으로 가서 뇌혈관을 막는 경우에 뇌졸중이 발생한다. 심방세동 환자는 심방세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약 5배가량 뇌졸중 발생률이 높으며 전체 뇌졸중 중 약 15에서 20%가량이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 심방세동에 의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후유증이 크게 남는다. 따라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심방세동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 예방치료가 가장 중요. 심방세동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뇌졸중 예방치료다. 이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심방세동 환자에게 모두 적용하는 치료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 발생 위험성이 낮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투여하며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와파린 등의 항응고요법을 시행한다. 그 다음으로는 증상 조절을 위한 치료가 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전환하는 치료로 항부정맥 약물요법, 전기충격요법,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이 있다. 둘째로는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전환하지 않고 맥박수만을 조절하는 치료가 있다.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은 최근에 각광받는 치료로 기존의 약물 치료에 비해 치료 성적이 우수하여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완치율이 70에서 80%가량이다. 건강한 심장을 위한 운동 수칙. 매일 30분 이상 운동한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한다. 30대의 경계성 고혈압 환자에게는 가벼운 걷기가 효과적이다. 40대 이후에는 빠르게 걷기가 효과적이다. 비교적 강도가 낮은 운동을 오랜 시간 시행한다. 새벽이나 아침 시간보다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 운동한다. 운동 시에 혈압이나 두통, 어지러움, 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면 운동량을 줄이거나 중단한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동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다. 실천 건강생활 메디체크 이슈. 침묵의 장기 간과 소통하세요. 건강검진에서 자주 발견되는 지방간은 알코올 섭취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아무런 증상이 없기에 평소처럼 지내다가 더 큰 병으로 발전되기도 하므로 주기적인 간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직접 하다 보면 식생활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한 지방간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질환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마음의 감기는 우울증이고 간의 감기는 지방간이다. 지방간의 정확한 정의는 지방이 간에 침착되는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대개는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진단된다. 대부분의 지방간은 아무런 증상 없이 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며 과한 음주,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에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여성 호르몬제 등의 약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심한 영양 부족에 의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음주 여부에 따라 분류. 지방간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술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한다. 하루에 술을 4잔 이상 마시는 경우는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한다. 후자의 경우는 대개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간은 대개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피로감과 권태감, 우성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기능 검사 AST, ALT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진단된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선 술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 음주가 지속되면 지방간을 넘어서 간염, 강경변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원칙이다. 사회생활로 인해 완전한 금주가 어려울 경우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횟수를 줄여야 한다. 비만이 원인인 경우에는 총 섭취 칼로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과 신선한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내에 축적된 지방질을 제거해야 한다. 식이요법으로는 금식이나 단식보다는 새끼 식사를 꼬박 챙겨 먹으면서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고루 갖춘 식사를 하되 야식이나 간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요법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며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기저질환의 관리가 각별히 필요하다. 주기적인 간과의 소통. 현재까지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물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기에 지방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기저 상태에 대한 진단과 파악이 중요하다. 침묵의 장기인 간은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기에 주기적인 간과의 소통이 꼭 필요하다. 또 지방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른 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므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꼭 갖춰야 할 생활 습관이다. 지방간 진단의 가장 기본, 혈액검사. 지방간 진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혈액검사다.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AST가 ALT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ALT가 AST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GGT, 감마 GT는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모두 증가하며 특히 알코올 지방간에서는 음주량과 비례해 GGT 수치가 올라가므로 경과 관찰에 도움이 된다. 오민석,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 지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가정의학회 정회원. 함께 건강건역, 건강한 만남. 동그랗게 살고 싶은 박보영. 곱디 곱다, 배우 박보영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정직하고 정확하지만 사력 있고 다정하게 말하는 그와 대화를 해보면 누구나 느끼게 된다. 어느 한 구석도 모난 부분 없게 동글동글하게 성장하고 싶다는 박보영은 자신의 성정대로 곱지만 단단하게 자기만의 길을 다져가고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너무 출연하고 싶었어요. 여름 영화 빅4의 대미를 장식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문명의 멸망 그 이유를 다루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다. 대지진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에서 유일하게 훼손되지 않은 건물, 황궁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극중 황궁아파트 602호 민성 박서준 분의 아내이자 신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명화를 연기한 박보영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 손소구 대표의 사무실에서 접했다. 막 소속사를 옮기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시나리오를 읽고 마지막에 덮으면서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미 캐스팅이 다 끝난 건가요? 물어봤어요.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본 거죠. 대표님이 이런 장르도 좋아하는구나 하시길래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저한테는 잘 안 주시더라고요. 했었죠. 저는 이런 작품을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었어요. 명화는 박보영이 지금까지 표현했던 캐릭터들과 결이 다르다. 동화 속에서나 볼 법한 착한 소녀가 아니며 귀신을 보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다. 기존 캐릭터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박보영 특유의 매력과 시너지를 낸 역할들이었다면 명화는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소신 가득한 직구를 던진다. 박보영이 보여주는 새로운 얼굴, 새로운 목소리다. 민폐 캐릭터라고요? 전 명화 같은 캐릭터도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를 보면서 명화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했어요. 제가 본 어떤 리뷰 중에 그렇게 써주신 게 있었어요.
명화가 이 영화의 유일한 숨쉴 구멍이라고요.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명화를 많이 좋아했지만 정작 인간 박보영과는 다른 점이 많아 연기할 때는 적잖은 도전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병헌 선배 연기에 감탄하다 찾아온 슬럼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여러모로 박보영에게 의미가 큰 작품이다. 너의 결혼식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인데다 이병헌이라는 영화계 큰 상과 함께 연기하는 기회도 얻었다. 극중 이병헌이 맡은 영탁과 대립관계를 형성한 탓인지 박보영은 영화를 찍는 내내 그렇게 선배가 어렵고 무서웠다고 했다. 오죽하면 엄태화 감독이 이병헌을 갈치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라고 디렉션을 줄 정도였다. 왜 갈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때 점심 메뉴로 갈치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병헌 선배님과 대립하는 중요한 씬을 앞두고 휴대폰 배경화면을 선배님으로 해두고 노려보는 연습을 했어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죠. 실제 첫 테이크를 찍을 땐 정말 쫄았어요. 이병헌의 연기를 옆에서 목도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보고 있으면 감탄을 하다가도 한편으로는 연기에 대한 고민이 끝도 없이 깊어졌다.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다. 선배님 덕분에 일기장이 온통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란 인간인가, 배우란 저런 사람이 배우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구를 갈아 끼울 수 있나, 나는 예열이 필요한 사람인데 선배님은 예열도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같은 문장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슬럼프도 왔죠. 전 선배님처럼 매일 연기가 잘 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거든요. 이 표정 말고 다른 표정은 없을까? 2%가 부족한데 뭘까? 하면서 찾는 과정이 있고요. 그런데 늘 정답인 것 같은 사람의 바로 옆에서 작업하다 보니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슬럼프를 생각보다 빨리 벗어났다. 나는 이병헌이 아니야 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됐다며 그는 웃었다. 귀엽고 상큼한 로코퀸, 벗어나고 싶었냐고요? 배우들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는 이미지의 고착화일 것이다. 성공을 가져다줬던 캐릭터와 이미지가 때때로 걸림돌처럼 여겨지는 것. 박보영 역시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안에만 갇혀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다고 했다. 예전에는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야 해요. 예전에는 원래 제 모습을 다르게 꾸며내려는 게 있었어요. 원래 말투가 애교 있는데 다들 그렇게 봐주시니 일부러 안 그러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요즘엔 튀어나오면 튀어나오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지금 목표는 최대한 동그랗게 커지기다. 인간으로서는 있는 그대로의 박보영을 지키되 배우로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장르의 작품, 다양하게 변주가 가능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성장하고 싶다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이미 목표에 또 한 걸음 가까워진 셈이다. 건강 소식, 독자에게 한마디. 이너뷰티로 피부 건강 챙겨요. 유난히 고운 피부가 눈길을 끄는 박보영은 몸속부터 건강해야 피부도 건강하다고 말한다. 물을 자주 마셔 피부 속 수분을 채우고 꾸준한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 맑은 피부를 유지한다. 수분 섭취가 말처럼 쉽지 않아 오전에 한 번 텀블러에 물을 담아 전부 마시고 오후에 또 한 번 담아 전부 마시는 루틴을 만들었다. 그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피부와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비결이라고 귀뜸했다. 함께 건강 번역, 즐거운 산책. 그윽한 차향과 조정래 태백산맥의 고장, 전남 보성. 차하면 보성이다. 드넓은 차밭은 보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조정래의 태백산맥, 서재필 기념관 등 우리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고장이 바로 보성이다. 가을로 접어드는 이 계절, 보성으로 떠나보자.
끝없이 펼쳐진 초록 융단, 보성 차밭. 보성은 한국 차의 명산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 끝자락에 위치해 바다와 가깝고 기온이 온화하면서 습도와 온도도 차 재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차 재배지인 대한다업관광농원은 1957년부터 이곳에서 차 재배를 시작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차의 품격도 국내 제1을 자랑한다. 보성읍 봉산리 일대가 내려다 보이는 산록에 자리 잡은 농원은 30여만 평이나 되는 드넓은 평원을 형성하고 있다. 농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전신주 크기의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서 있어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체험과 공연이 있는 테마파크 비봉공룡공원. 2000년 4월 보성의 중생대 백악계 공룡알 화석지가 천연기념물 제418호로 지정됐다. 비봉공룡공원은 화석지에서 1km 떨어진 등량면 비봉리 일원에 세워진 공룡 테마파크다. 보성 공룡알 화석지는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룡알 둥지가 발견된 곳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비봉공룡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내 최초로 시도한 공룡알 쇼, 3D, 4D 영상, 워킹 공룡쇼 등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공룡을 테마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100여 종의 로봇 공룡이 입체감을 더하며 공룡 화석, 백악기 파크, 공룡알 위탁모 체험, 공룡 라이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람객의 흥미를 더한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서재필 기념관. 서재필 기념관은 서재필 선생의 생전의 위협을 기리고자 사당 건립, 송제로 개설, 독립문 건립 등을 통해 유적지의 면모를 갖추고 조각공원 및 유물전시관을 설립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기념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서재필 선생은 1864년 1월 7일 문덕면 용암리 가내마을에서 태어나 농촌의 풍경과 정서를 익혔으며 1884년 갑신개혁을 주도해 3일 천하를 이룬 뒤 이에 실패로 망명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된 후 1895년 귀국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결성하여 민중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서재필 기념공원은 생가를 중심으로 사당과 서울 독립문의 실층 모형이 있는 지역과 주암호를 배경으로 조성된 조각공원으로 나뉘어 있다. 소설 태백산맥의 모든 것, 태백산맥 문학관. 태백산맥 문학관은 소설 태백산맥의 첫 시작 장면으로 나오는 현부자네 집과 소아의 집이 있는 제석산 끝자락에 위치한다. 문학관은 태백산맥이 땅속에 묻혀있던 역사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주제의식을 형상화하고자 산자락을 파내 특이하게 설계했다. 문학관은 지상으로부터 10m 아래에 자리 잡았고 전시실에서 관람객이 마주하는 벽화는 높이 8m, 폭 81m에 이른다. 문학관 전시실에는 1983년 집필을 시작으로 6년 만에 완결하고 이적성 시비로 몸살을 앓았으며 그 유형무형의 고통을 겪고 분단문학의 최고봉에 올랐던 작가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백제 천년고찰 대원사. 대원사는 천봉산에 자리한 사찰로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10여 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여순사건 때 모두 불타버리고 거의 폐허가 되는 비극을 겪었음에도 다행히 극락전 건물은 남겨졌다. 명부전 탱화, 극락전 관음보살 달마도 벽화, 극락전, 잦은 국사 부도탑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대원사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벚꽃길로도 유명하며 당일형, 체험형, 휴식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숲길을 거닐거나 물소리를 들으며 독서나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산사에서 1박 2일 이상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강한 삶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다. 함께 건강 건협 지구를 부탁해
지구 열대화 시대의 도래. 지구는 그야말로 뜨거운 화두가 됐다. 머지않은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 더 이상 푸른별 지구라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수 있다는 우려 속 일상을 바꾸고 있는 붉은 경고에 대해 알아보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난 7월 27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는 세계 기상기구의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선언했다. 이어 현재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023년 상반기는 폭우와 폭염,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로 가득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해수온도가 섭씨 38.4도에 달하며 역사상 가장 뜨거운 바닷물로 기록되었고 태양에 달구어진 아스팔트로 인해 화상 환자가 속출하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역시 전 지구적 이상기후를 피해갈 수 없다. 덥고 습한 아열대 고기압에 장기간 영향받으며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뜨거워진 지상의 공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대기가 유발하는 국지성 호우, 그리고 이를 통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재난 알람으로 열대화된 지구를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 및 해수 온도 상승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이토록 갑작스럽게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일까? 슈퍼 엘니뇨의 등장.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엘니뇨는 열대 태평양의 대규모 고온 현상을 이른다. 사실 엘니뇨는 주기적 특성을 가지는 자연현상으로 바다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라니냐와 번갈아 3년에서 7년 주기로 나타나고 이에 동반되는 해수 온도의 상승이 지구 전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6년 엘니뇨 발생 이후 올해가 7년째 되는 시기성의 심각한 수준의 지구 온난화가 겹치며 미국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 호주 기상청 등 여러 전문기관은 슈퍼 엘니뇨를 예견해왔고 올해 초 캐나다의 산불을 시작으로 유럽과 동남아의 폭염, 미국과 우리나라의 극한 폭우 등 2023년 여름 지구의 기후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뉴노멀 시대가 온다. 국내외 기후과학자 및 관련 기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의 극한 기후 현상이 새로운 표준,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폭염과 산불, 홍수와 태풍 등 기상재해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 과제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슈퍼 엘니뇨는 단순히 건물이나 도로와 같은 생활 기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뛰어넘어 기후 난민과 사상자를 배출하고 가뭄과 흉작으로 세계 경제 체계를 뒤흔들며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위협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국지성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예측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기상청, 개개인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증진하여 뉴노멀에 걸맞는 생존법을 갖춰야 할 것이다. 개인 규모 인식의 변화가 필요.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환경적 실수는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에서 온다. 지구의 임계점이 레드라인에 다다른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개인이라는 규모의 인식 변화이다. 나 한 사람이 일회용 비닐봉지 하나 더 쓴다고 큰일이야 나겠어? 라는 생각을 전 세계 인구 중 절반이 한다고 가정하여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절반의 설치, 사용하는 절반의 설치를 고민해보자. 저렴한 가격 덕분에 쉽고 사고 쉽게 버리는 패스트 패션, 불필요한 장난감과 액세서리, 보지 않을 때도 무심코 켜두는 TV 등 우리 일상의 곳곳에 스며든 낭비와 훼손을 차근차근 걷어내야 한다. 함께 건강 건협 메디체크 탐방. 잘 될 수밖에 없는 지부에 이유 있는 자신감. 부산광역시 동부 검진센터. 동네 검진센터 하면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역 주민 사이에 인지도가 높다. 부산광역시 동부검진센터가 59년간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며 신뢰를 쌓아온 노력의 결과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부산 동부지부의 강점. 여기에 최고 지부에 몸담고 있다는
구성원들의 남다른 긍지와 자신감 덕분에 부산 동부지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지부다. 부산 동부지부,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45. 검진요일과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30분부터 17시까지, 토요일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고객센터 051-557-9988. 홈페이지 busan.kahp.or.kr. 부산 동부지부는 각종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첨단 장비와 우수 의료진을 갖추고 있다. 핵의학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 진료 과목별 전문의 37명과 분야별 전문 인력 340여 명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노력을 펫CT, MRI, CT, 초음파, 고해상도 내시경 등 다양한 검진 장비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 급증하는 심내 혈관 질환에 대비한 선행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체성분 검사와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단지 검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양 및 운동 처방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가꿀 수 있도록 상담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당뇨 위험군 집중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지역 주민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랜 신뢰를 보내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 부산 동부지부의 성장 동력은 지역사회의 평생 고객과 함께하는 에너지다.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준비된 자세로 임하는 이유다. 지난 2022년에는 치과실, 문진실 등 2개 동을 확장해 대기 시간을 단축했고 동선을 고려한 진료실과 검사실 재배치 작업을 통해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다. 검진 동선마다 직원들을 배치해 불편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친절한 안내와 섬세한 케어로 고객을 배려하고자 노력한다. 검진 전 고객의 니즈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검진을 선택해 질병 발견 가능성을 높이는 덕분에 고객들로부터 조기한 발견을 잘하는 지부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건강관리의 첫걸음인 검진에서는 정확한 검사와 검진 후 사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 후 유소견 및 건강관리를 고객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고객관리팀을 신설했다. 이에 부산 동부지부는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갖추는 등 다른 지부에 비해 발빠르게 대처하며 사후관리 기능을 안정화했다. 그 결과 고객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얻으며 평생 고객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고객들로부터 덕분에 건강하다,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부산 동부지부 구성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는 만큼 검진에서 사후관리, 검진 장비, 직원 친절, 기타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을 살리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남다른 노력. 부산 동부지부는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 사업의 건강 분야 협의체로 지정돼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손을 맞잡은 이 사업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후 준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생애 재설계 교육으로 부산 시민의 활기찬 노후 생활 준비를 돕는다. 전국 지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부산 동부지부는 노후 준비 중 가장 중요한 건강 부문을 맡아 맞춤형 건강 상담과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홍보 및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공익 의료 서비스 제공, 후원 사업, 환경 정화 활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해 2022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 상반기에는 제22회 동래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와
제1회 구민헌혈의 날 기념식에서 공헌 활동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받아 동래구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반려해변 입양 증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부산 소재 해수욕장을 반려동물처럼 아끼면서 돌보는 해양환경 정화 프로그램으로 부산 동부지부는 일광해수욕장을 맡아 향후 2년 동안 연간 3회 이상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 캠페인 활동도 부산 동부지부의 자랑거리. 국가건강검진을 안내할 수 있다면 대학 축제부터 대단지 아파트, 지하상가 쇼핑몰, 지역 복지관, 자립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 어디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고객과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는 지부. 부산 동부지부는 현재 나뉘어 있는 동관과 서관을 일원화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내시경실이 동관, 서관으로 나뉘어 있고 MRI실은 동관에만 있어서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 고객은 물론 직원도 편리하게 이동하며 고객 응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고자 한다. 우리 직원들은 1등 지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이 고맙고 소중한 만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신우키 본부장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며 저마다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정시 퇴근 정착을 위한 방송 등을 통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집안의 대소사를 각별하게 챙기는 등 직원 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 동부지부는 부산 시민의 절반 이상이 이용하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부입니다. 직원들 스스로가 최고의 직장에 몸담고 있다는 자부심이 큰 만큼 그 자부심이 희석되지 않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부산 동부지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니 인터뷰. 부산 동부지부 김승관 원장. 다시 찾고 싶은 검진센터가 되도록 전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동부지구는 국가건강검진, 암검진을 중심으로 성별 및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남성 4대암, 여성 4대암, 폐암 등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이나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는 특수 건강검진, 채용, 보건증, 선원검진 등 다양한 검진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최신 장비와 시설, 쾌적한 검진 환경도 중요하지만 고객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검진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환경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찾고 싶은 검진센터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드릴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그간의 축적된 결과를 근거로 건강 상태의 변화를 안내하는 등 애정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 창립 이후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지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지부도 방문하는 모든 분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동부지부 특수건강검진 파트에서 알려주는 검진 팁.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대상은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유해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보호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및 알칼리류 8종, 가스상 물질류 14종, 허가대상 물질 12종, 금속 가공류 1종,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등 총 179개 유해 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와 야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주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야간 작업 2종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이길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알아두면 쓸모있는 건강 디딤돌 사업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작업 환경 측정,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부산 동부지부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홈페이지, 자주 찾는 메뉴, 건강 디딤돌 순으로. 신청 기간, 수시 신청.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23년도 측정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홈페이지 별도 공지 예정. 사업 지원 절차. 사업주, 인터넷 신청, 공단, 대상 선정, 사업주, 측정, 특검기관에 의뢰하여 측정, 검진 실시. 공단, 사후관리, 모니터링. 공단 1. 청구자료 심사 2. 비용 지급 3. 지급 결과 확인 안내 SMS 통보 측정, 특검기관 1. 비용 청구 2. 결과 통보 실천, 건강생활 금연 글짓기 그림 공모전 제28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금연 전국 초등학생 글짓기 그림 공모전 우리 가족 건강 함께 만들어가요. 초등학생이 보내는 금연 메시지 골목 담배 아저씨들께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28회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 그림 공모전에서 대구 내당초등학교 2학년 강예윤 양과 천안 아름초등학교 6학년 성윤후 군이 글짓기 부문 대상과 그림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공모전은 지난해 글짓기 부문 단독 공모에서 확대해 그림 부문을 신설했다. 전국에서 총 1만 3편이 응모됐으며 이 가운데 예심과 본심을 거쳐 500명이 입상자로 선정됐다. 입상 어린이의 상장과 부상은 해당 학교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중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에서 열린다. 수상자 명단은 한국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및 소년한국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짓기 부문 심사평 금연에 관한 어린이들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이 잘 표현된 작품이 많았다. 특히 금연에 대해 관습적으로 동원되는 생각과 표현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찾아 표현하려고 하는 점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른, 특히 아빠나 할아버지의 금연을 돕기 위해 실천하는 우호적인 노력과 금연을 하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내려는 어린이들의 노력은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림 부문 심사평 기존의 틀에 박힌 금연 포스터나 그림보다는 건강과 환경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잘 표현한 작품이 눈에 띄었고 창의적이면서도 복합적으로 화면 속에 잘 구성해 마치 그림책을 보는 것처럼 이야기 전달력이 우수한 작품도 많았다. 특히 금연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밝고 행복하게 풀어낸 그림들은 한편의 우수한 글짓기 작품 같아 흐뭇함을 안겼다. 글짓기 부문 대상 수상작 강예윤 대구 내당초등학교 2학년 골목 담배 아저씨들께 아저씨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저는 피할 곳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간접 흡연을 하고 말지요.
담배 연기는 바람 자동차를 타고 니코틴 시동을 걸어 저 같은 어린이를 힘들게 해요. 부탁이에요. 우리가 골목길을 편하게 다니게 도와주세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다음부터는 좋은 향기를 풍겨주세요. 그림 부문 대상 수상작 성윤후, 천안 아름초등학교 6학년. 3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끌고 금연 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 글짓기 부문 수상자 금상, 대구 강북초등학교 3학년 이서연, 여수 웅천초등학교 6학년 김미소. 은상, 창원 외동초등학교 2학년 하선재 어린이 등 5명. 그림 부문 수상자 금상, 서울 항동초등학교 2학년 남지혜, 울산 남부초등학교 5학년 강다희. 은상, 부산 온샘초등학교 1학년 전현준 어린이 등 5명. 이외에도 동상 24명, 가작 40명, 장려상 100명, 입선 320명이 각각 뽑혔으며 가장 많은 작품을 출품한 서울 대광초등학교는 100만 원 상당의 어린이 도서를 기증받았다. 함께 건강건협 새 캐릭터 소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새로운 캐릭터 뿌기와 또기를 소개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내년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건강검진, 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캐릭터 뿌기와 또기를 탄생시켰다. 꼼꼼한 건강검진 뿌기, 신속한 치료 예방 또기. 거북이를 모티브로 한 뿌기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찬찬히 그리고 꼼꼼하게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토끼를 모티브로 한 또기는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질병 예방과 신속한 치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롭게 탄생한 캐릭터 뿌기와 또기는 동글동글 귀여운 외모와 친근함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캐릭터 세계관. 용궁에 살고 있는 의사 뿌기와 또기는 어릴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누구보다 훌륭한 실력을 가졌지만 꼼꼼함을 추구하는 뿌기와 신속함을 추구하는 또기는 매사에 의견이 부딪혀 협동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용왕이 쓰러졌고 뿌기와 또기는 이 순간만큼은 경쟁을 제쳐두고 힘을 합쳐 용왕을 구했다. 그 뒤로 둘은 용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고 뿌기의 꼼꼼한 검사와 또기의 신속한 치료 예방은 메디체크라 불리며 더 많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뿌기와 또기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용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레디, 셋, 체크. 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회.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 발달장애를 가진 예술인과 비장애 디자이너가 협업해 만든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건강과 행복으로 가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귀여운 캐릭터와 유니크한 그림으로 함께 만나봅시다. 레디, 셋, 체크. 일시. 2023년 9월 7일 목요일부터 9월 13일 수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9시. 장소 센트럴시티 오픈 스테이지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내용 건강을 주제로 하는 평면 입체 참여 작품. 이벤트 정은혜 작가 사인회 사전 현장 모집 9월 10일 일요일부터 15시에서 17시까지. 주최 주관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키뮤 스튜디오. 후원 보건복지부. 문의 전화 070-4159-6789. 이메일 md@kimustudio.com. 함께 건강건협 메디체크 뉴스. 메디체크 본부 소식.
본부,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및 후원금 기탁.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와 8월 8일 화요일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지며 후원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업무 협약식 및 기탁식에는 건협 김인원 회장, 박철호 강원도 지부 본부장, 김정환 전략사업부장을 비롯해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진태 위원장, 김동일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람 협조 등이 추진된다. 본부, 개발도상국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건협 견학, 탄자니아 등 총 9개국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7월 28일 금요일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글로벌 보건의료 인력 교육 훈련 활동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수단은 건협중앙검사본부 및 서울 서부지부 건강증진의원, 기생충 박물관을 방문하여 진단검사 및 병리검사를 위한 최첨단 검사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 우수한 검진 시스템과 안전하고 쾌적한 검진 환경을 견학했다. 본부, 탄자니아의 기초선조사 모니터링단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와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탄자니아 보건환경 개선을 통한 아동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5일 토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탄자니아 무안자주 코메섬에 기초선조사 모니터링단을 파견했다. 모니터링단은 1차 사업 기간 동안 건축 및 개보수했던 정수시설 2곳과 수해지역 초등학교 13개 교의 조리 및 급식시설, 식수위생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초등생 1,500여 명에게 신체계측과 빈혈검사를 실시했다. 본부, 협회 홍보 서포터즈 콘텐츠 제작 간담회 실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8월 9일 수요일 협회 홍보 서포터즈 캠페인 콘텐츠 제작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협회 홍보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한 달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협회 홍보 서포터즈 캠페인에서 모색된 우수 홍보 방안을 협회 홍보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주제 선정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제작 사항에 대해 서포터즈와 함께 논의하였다. 메디체크 지부 소식. 서울 서부,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실시. 서울 서부지부는 8월 7일 월요일 대한적십자사 서부혈액원과 함께 혈액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은 하절기 방학 및 휴가 기간에 접어들면서 수혈용 혈액 보유 재고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어 실시한 캠페인으로 서울 서부지부는 앞으로도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 동부, 미랄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봉사활동 실시. 서울 동부지부는 7월 26일 수요일 미랄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물류센터에 방문해 의료선별 작업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류를 선별해 각 지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수했다. 판매 수익금은 근로장애인 급여로 지급된다. 서울 동부지부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 도농사랑 업무협약 실시. 서울 강남지부는 8월 18일 금요일 금성농업협동조합과 상생협력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자 도농사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농촌 재생 활동 및 농촌 자원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부산 동부,
부산시와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부산 동부지부는 8월 4일 금요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와 국외 고위직 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산을 방문하는 국외 고위직 인사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 부산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 서부 양산역 건강 캠페인 실시. 부산 서부지부는 8월 8일 화요일 지하철 2호선 양산역에서 무더운 여름철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심전도 측정, 체지방 측정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부산 서부지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구 이웃사랑 직원단체 헌혈 실시. 대구지부는 8월 2일 수요일 대한적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과 함께 이웃사랑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구지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혈액 수급 안정화에 보탬이 됐다. 앞으로도 대구지부는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선진 문화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인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실시. 인천지부는 8월 3일 목요일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전몰, 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와 1대1로 연결, 직접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며 다각적인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인천지부에서는 해당 자녀들에게 청소년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다. 울산 중구기관장협의회 개최. 울산 지부는 7월 5일 수요일 지부 7층 메디체크홀에서 울산 중구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영길 중구청장, 중구의회 강혜순 의장 등이 참석하여 울산 중구의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울산지부 서종희 본부장은 울산의 대표 검진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질 높은 검진 의료 서비스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 중구기관장협의회는 중구의 발전을 위해 기관장들이 모여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아동 양육시설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경기지부는 8월 8일 화요일에서 9일 수요일까지 양일간 아동 양육시설인 꿈을 키우는 집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경기지부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 141촌 온세미 마을과 도농상생 실천. 강원도 지부는 7월 21일 금요일 141촌 자매 결연을 맺은 온세미 마을에서 수확한 멜론을 구매하였다. 온세미 마을과는 2022년도에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멜론 수확기에 맞춰 협회 임직원이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 사랑을 실천했다. 강원도 지부는 온세미 마을과의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 세종 오송 침수가구 수해복구 봉사활동 실시. 충북 세종 지부는 7월 20일 목요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주 오송읍 오송리 농가를 방문하여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충북 세종지부 직원 및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물에 젖은 물품부터 장판까지 모두 운반하여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활동으로 피해 복구에 힘썼다. 앞으로도 충북 세종지부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 충남 국립 대전현충원 찾아 묘역 단장. 대전 충남지부 건엽사랑 어머니 봉사단은 7월 27일 목요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단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칠묘역 일대에서 반나절간 묘비 및 화단 정리, 주변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전북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 보건교육 실시. 전북지부는 8월 9일 수요일 선너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지혈증 식이요법이라는 주제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유정 임상영양사가 진행하였으며 심내혈관 질환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소개했다. 앞으로도 전북지부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 및 질병 예방에 대한 실천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광주 전남 아동복지시설 사회공헌 건강검진 실시. 광주 전남지부는 7월 26일 수요일 아동복지시설인 광주 영신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봉사활동에는 건엽 사랑 어머니 봉사단이 참여하여 원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내 곳곳을 돌며 잡초 제거, 청소 등의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후 앞으로도 복지 취약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 성주 선남농협 조합원 대상 건강 강좌 실시. 경북지부는 7월 21일 금요일 성주 선남농협 조합원 120명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를 위한 강좌를 실시했다. 경북지부 호흡기내과 전문의 정태훈 진료과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건강관리 및 암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은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경남 자연한방병원 건강증진 업무 협약. 경남지부는 8월 9일 수요일 자연한방병원과 건강증진 업무 협약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지부는 자연한방병원 회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형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 적극 교류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제주 운전면허 시험장 건강 캠페인 실시. 제주지부는 8월 8일 화요일 제주 운전면허 시험장 민원실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방문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대학교 여름방학 및 직장인 휴가철을 맞아 증가한 고객 대기 시간을 활용, 뇌파 맥파 스트레스 검사, 체성분 검사, 건강자료 배부 등을 포함한 건강 캠페인을 실시해 건강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 함께 건강건협, 독자와 함께 8월호를 읽고. 아이 키우면서 알게 된 친구들과 지난 7월 난생 처음 청송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어요. 말로만 듣던 주황산은 기암 괴석의 웅장한 모습으로 반겨주었고 사진으로 많이 본 주산지의 왕버들도 너무나 멋졌어요. 방문한 곳이 책자에 소개되어 더 유심히 읽어보았어요. 전국 방방곡곡 절경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현, 대구시 달서구. 스트레스는 누구나 안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강하게 나이 들기 칼럼을 보니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기에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효영, 경기도 김포시. 위암보다 발생률이 더 높은 대장암 칼럼을 읽고 최근 들어 기름진 음식과 패스트푸드, 가공육과 적색육 등의 섭취가 높아짐에 따라 대장암이 위암 발생률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예방과 치료를 위해 50세 이상이면 대장 내시경은 필수로 받아야 함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흥복, 부산시 사하구. 도전 건강결심 리포트 편이 특히 좋았습니다. 대장암에 대한 설명과 예방법이 유익하게 느껴져 이번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최신 의료장비 및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곳에서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미선, 경기도 평택시. 9월호 독자 퀴즈. 간의 지방 침착 비율이 5% 이상이면 땡땡땡으로 진단한다. 28에서 29페이지 참고. 참여 방법. 독자 퀴즈까지 읽고 웹진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기간. 2023년 9월 4일 월요일부터 9월 18일 월요일까지.